나는 30년간 한글을 일본어의 모방이라 믿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MIT 교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버립니다. 일본 학자 몇 명이 자리를 떴고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모방이 아니라 문자 설계의 기준입니다. 그때 제 앞에는 두 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70년 전 시베리아 강제이주 기차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지켜낸 고려인 할머니의 한글 노트. 또 하나는 읽기장애로 고생하던 9살 지아가 한글을 배운 후 쓴 첫 편지. 엄마, 사랑해요. 한글이 저를 구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기억된 문자, 장애를 극복하게 한 문자. 그것이 진짜 문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한글을 일본어의 그림자라고 믿게 됐고 또 어떻게 그 편견을 깨트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언어학자의 30년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진실을 발견해가는 여정이기도 하죠. 저는 MIT 언어학과 교수 엘리엇 브라운입니다. 30년간 알파벳, 히브리어, 한자 등 언어 진화사를 연구해왔죠. 제가 일본어를 문자 조합의 정점으로 평가해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도쿄에서 펠로우로 지내며 일본 학자들의 언어관에 깊이 매료됐거든요. 한글이요, 그건 일본 가나의 변형이지요. 세종이 히라가나를 모방했다는 학설이 설득력 있어요. 조선은 명백히 일본의 문명권 하위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쿄대의 다나카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연구들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일본 문자의 우아한 곡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정교한 분업 체계를 봤죠. 세계 문자 체계의 조화로운 혼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2000년 문학 전통의 결과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연구실 서가에는 일본 언어학 서적들이 빼곡했어요. 가나 문자의 발달사, 한자 훈독의 정교함, 경어법의 세밀함을 다룬 논문들이죠. 반면 한국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들 뿐이었어요. 객관적 학문과 감정적 애국주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문해력 연구 논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냉소했죠.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주장을 들으면 속으로 비웃었어요.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학습 용이성으로 평가하다니요. 문화의 깊이와 역사적 축적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여겼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언어학 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한글의 독창성을 언급하면 저는 즉시 반박했죠. 일본어의 복합 문자 체계야말로 인간 언어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 가타카나의 날카로운 직선, 한자의 의미적 깊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스템이라고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저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언어의 위계 질서에 대한 강연에서 일본어를 동아시아 문자 문화의 완성형으로 소개했어요. 조선의 한글은 중국 문자와 일본 가나의 영향을 받은 파생적 문자라고 설명했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를 보내줬어요.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글은 영어보다 낫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격분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쾅 닫고 하버드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건 위험한 왜곡이야. 일본어는 2000년의 문학을 담은 언어인데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건 언어학자의 수치지. 제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 제 학문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허구성을 밝혀 전 세계 학회에 경고하겠다고 말이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한글의 해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어원, 기원, 형태론을 샅샅이 추적하며 한글이 일본어와 닮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어요. 하버드 도서관과 MIT 자료실을 뒤지고 도쿄대학 연구소에도 자료를 요청했죠. 확실한 증거로 무장해서 한글 우월론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수집했어요. 조선시대 문헌들, 세종실록, 훈민정음 관련 연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분명히 일본 가나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시간순으로 보면 가나가 9세기에 나타났고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찾아낸 논문들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 해설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 창제 해설서였어요. 자음의 발음기관 구조 반영 원리는 그 어떤 문자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어의 음절 문자인 가나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질 문자였죠.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원리는 일본 가나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는 한자를 축약하거나 일부를 따온 것일 뿐이었거든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논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결론은 같았어요. 한글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중국 의문학을 연구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틀렸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두려워하는가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면 왜 그동안 제가 접한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폄하하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상한 건 일본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글 연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일본 학자들은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연구는 정치적 편향이 있다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회피했죠.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이상했어요. 한글의 학술적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기원. 조작설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 양국이 동시에 반발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학문적 진실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쿄의 다나카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글 연구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어색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며 학술적 논의를 피하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함께 연구해온 동료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의아했어요. 중국 학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면 중국 문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불쾌해했어요. 학문적 객관성보다는 문화적 자존심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30년간 신봉해온 문자 위계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어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다가 다른 문자들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과 문헌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네소타의 한글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글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려 했어요. 혹시나 해서 제 이론을 검증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문자일수록 습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한글 학교 교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칠판 앞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설명하자 아이들이 금세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첫 수업부터 단 30분 만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쿄에서 6개월 동안 고생하며 익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복잡한 체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본어는 글자마다 외워야 하지만 이건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8살짜리 에밀리가 한 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한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를 각각 암기해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수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일본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히라가나의 유려한 곡선이 아름답긴 하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웠고,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따로 외워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었어요. 1시간 후 아이들은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사랑, 친구 같은 기초 어휘들을 스스로 조합해서 만들어냈어요. 일본어라면 최소 몇 주는 걸렸을 과정이었죠. 제 펠로우 시절을 떠올려 보니 히라가나만 익히는데도 1달 이상 걸렸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김 선생님은 20년간 한글을 가르쳐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한글은 쉽게 익힌다고 했습니다. 일본어는 소리와 글자의 괴리가 많았고 외래어 표기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펠로우 시절 일본어 수업에서 느꼈던 불일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문화의 깊이라고 포장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쓰는 일본어와 맥도날드 그대로 적을 수 있는 한글. 대체 누가 모방한 건가요? 제 머릿속에서 30년간 굳어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를 복잡성이나 역사성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실용성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오히려 더 진보된 문자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뉴욕 퀸즈의 고려인 문화회관에서 박유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고려인들의 후손이었어요. 할머니는 70년 전 증조 할머니가 남긴 한글 노트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지켜낸 각약어겨 노래가 적혀 있었어요.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화물차에 실려 6,400km를 이동하는 동안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견뎌야 했던 참혹한 여행이었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할머니들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어는 배우기 위해 학교가 필요했어요. 한글은 그냥 입으로 전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방유리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교도 없고 책도 없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에게로 전해진 문자. 그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반면 일본어는 정식 교육기관 없이는 전수가 불가능한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에서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일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도 한글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러시아어를 배워야 살 수 있었지만 한글만은 잊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소련 당국은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어 사용과 교육을 금지했고 학교 설립도 막았습니다. 통혼과 혼혈 동화를 강요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교육받아도 집에서는 할머니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익학자들과 함께 주장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문자는 상위 문명이 하위 문명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문자가 진짜 강한 문자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우익학자들이 말하던 한글은 문명, 뒤따르기라는 논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 문자는 권력이고 기억에 남는 문자는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 수단이었던 거죠. 일본어를 배우려면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한자 2000자 이상을 익혀야 합니다. 총 2100자가 넘어요. 한글은 24자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우수한 문자일까요? 제가 그동안 복잡함을 깊이로, 어려움을 품격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방유리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의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적힌 한글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다고요. 그를 모르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글은 희망의 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단순히 일본어의 모방작일 리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강재윤 교수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설명해 주신 한글의 창제 원리를 들으니 제가 그토록 존중하던 일본 문자 체계가 초라해 보였어요. 과학적 체계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났거든요. 강 교수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발음기관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이에요.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거죠. 여기에 획을 더해 키읔, 티읕 등으로 강화되는 체계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발음 기관학에 기반한 과학적 설계예요. 600년 전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반면 일본 가나는 한자를 축약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히라가나 아는 한자에서 가타카나 아는 한자의 일부에서 따온 거예요. 체계적 원리가 아니라 임의적 차용이었던 겁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에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과 사람을 뜻하는 세로액이 결합된 것이고 어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체계였어요. 일본 가나에는 이런 깊이 있는 설계 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확장성이었어요. 한글의 기본 자모 24자로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소리도 표기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토록 존중하던 일본 문자의 형태학은 사실 기억의 외주화였고 한글은 구조적 원리 자체가 기억의 내장화였어요. 일본어는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이해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600년 전 세종은 언어의 자유를 설계했던 겁니다. 일본어 산문자 병용 체계가 문화의 깊이라고요. 그건 비효율성을 포장한 말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화의 깊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 문자에 있어요. 강 교수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문자를 평가해왔던 거예요.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것을 고급 문화로 여기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성취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강 교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체계적 설계의 결과라는 거였습니다. 문자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반영된 거죠. 화상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신봉해온 이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일본어의 우수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계였고 한글의 단순함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실제로는 과학적 정교함이었던 거예요. 연구를 계속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용했던 일본 학자 논문 중 일부가 중국의 문화공작 자금으로 후원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한글의 독창성을 흐리고 중국 문자 체계의 영향력을 과장하려는 의도였죠. 학술 논문을 가장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던 셈입니다. MIT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199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 대학의 한국학과 동아시아학과에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특정한 방향의 연구를 유도해왔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을 중국 문자의 변형으로 보는 관점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었어요. 나는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프레임에 세뇌되어 있었던 건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객관적 학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문적 엄밀성을 추구한다면서 출처와 배경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연구실을 자주 찾던 중국인 연구원 리웨이의 정체였습니다. 동료 교수를 통해 그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는 평소에 제게 은근히 말하곤 했죠. 600년 전에도 한글이 위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 때도 조선의 한글 창제를 견제했고 지금도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글의 확산을 우려한다는 거였어요. 일본 역시 자국 문자 체계의 상대적 열의를 감추기 위해 한글 폄하에 가담하고 있었고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이유로 한글을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웨이는 제게 여러 자료들을 건네주면서 한글의 중국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추천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의도적으로 편향된 자료들이었습니다. 파스파 문자나 몽골 문자의 영향을 과장하고 한글의 독창성을 축소하려는 내용들이었죠. 일본 학계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이 부각되면 일본어의 복잡한 산문자 체계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고요. 문화적 자존심과 실용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두려워했던 건 진실이었다. 30년간 저를 지배해온 편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학문적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편향성. 그 안에서 저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근본 원인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 마을에서 만난 9살 소녀 지아가 엄마에게 쓴 편지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이 저를 구해줬어요. 이 아이는 읽기장애로 고생하다가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의 세계에 눈을 뜬 케이스였어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좌절했던 아이가 한글의 규칙적 조합 원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거죠. 담당 선생님은 지아가 처음에는 글자를 거부했지만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이해한 후 급속히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아는 영어권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알파벳의 불규칙한 철자법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난독증 진단을 내렸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글은 보면 바로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영어는 같은 글자인데 단어마다 소리가 달라서 헷갈렸거든요. 지아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언어학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표기와 발음의 일치성. 이게 바로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거든요.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지만 한글은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학자들과 주장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는 상위 문명이 하위 문명에 전파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는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상위도 하위도 아닌 사람을 위한 글자예요.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난 아이만큼도 순수하지 않았구나. 학문적 권위와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9살 아이의 순수한 경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자의 가치를 권위나 복잡성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지하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글로 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글자를 두려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김 선생님은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에서 학습 장애를 보이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이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문자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야말로 진정 우수한 문자죠. 김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를 문화적 위계의 상징으로만 봤었어요. 어려우면 고급스럽고 쉬우면 저급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접근성과 포용성에 있었던 거예요. 지아가 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이런 감동을 주는 문자가 단순히 다른 문자의 모방작일 리 없었습니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설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8장 나는 틀렸다 공개 고백. 국제언어학 학회. 500명의 동료 학자들 앞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을 뒤엎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한글을 일본어의 모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버립니다. 한글은 모방이 아니라 문자 설계의 기준입니다. 일본어가 혼용한 산문자 체계가 학습자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한글은 단 24자로 전 인류의 소리를 포용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MIT 교수가 자신의 30년 연구를 뒤엎는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몇몇 일본 학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중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고려인의 노트를 꺼내고 지하의 편지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스크린에 박유리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가 쓴 각야거겨, 노래와 9살 지아가 쓴 일기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글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기억된 문자, 장애를 극복하게 한 문자. 그것이 진짜 문명입니다. 일본 학자 몇 명이 자리를 떴고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과정이 기록된 문자입니다. 창제자도 명확하고 창제 원리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죠. 이런 문자가 또 있나요? 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인용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해결하려는 애민정신. 이게 바로 한글 창제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죠.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런 민주적 정신을 담은 문자가 또 있을까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립박수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언어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 연구는 편견에 기반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닫는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했죠. 학문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 이론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 앞에서 겸손하게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며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는 것보다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훨씬 자유로웠습니다.